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되는데, 저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전공은 이제 공학 박사, 주로 이제 환경 쪽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런 업무를 과거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관계, 세계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올해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영어로 하면 collapse, 한자로 하면 붕괴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한 해였다. 여러 가지 질서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각 나라들은 몽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을 국제관계 ABC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봐왔죠.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은 어떤가요? 전쟁 또는 분쟁 이런 것을 벌이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2025년 가장 큰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트럼프. 단순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떠나서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던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바뀌었죠. 특정한 주식을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해서 막 대통령이 나서서 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체면 처리 없이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2025년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각자 도생 또는 벽안의 생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서로가 자유롭게 교역을 하면서 서로가 이득을 보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잘 작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변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 멕시코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국경 장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사람들의 이동을 점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 30년 동안 점점 낮아졌던 관세라는 장벽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건들이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팔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제 일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는 새로 출제 경향이 바뀐 이 시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즉 2026년은 우리가 2025년에 받았던 충격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어떻게 각 분야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모습들을 지켜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가지고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디플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자,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불러온 여러 가지 버블들을 꺼트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금융 정책을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5천만 채가 넘는 중공업 미분양 주택들이 쌓여 있는 이제 드디어 내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집값은 반토막 나는 손해보면서 은행에 진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상황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BYD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신차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모델을 25%씩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 내년에는 더 내릴 거야. 라고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뒤로 미루면서 지출을 억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갈 겁니다. 유럽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내후 외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커지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이제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 덕택에 독일의 제조업은 상당히 강력한 이제 모습을 보여왔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죠. 그 모든 것들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적응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그리고 물가도 상당 부분 잡힌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이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진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문제점 하나. 그다음에 시장으로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는 경쟁자가 돼서 오히려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여건과 더불어서 유럽은 또 하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대한 부채, 공공 부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연령도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도 바꾸고 공휴일도 줄이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습니다만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정의로운 여러 가지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이제 난민들은 이제 국내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있죠. 유럽이 주창을 해서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갔던 녹색 전환, 그리고 이제 그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중국의 새로운 산업에 이제 좋은 시장만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색, 에너지 전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왔던 거죠. 벌써 이제 몇 년 됐죠. ESG 열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은 이제 ESG 세 글자에 대해서 이제 전념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수량화하기 좋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좋은 이제 이 환경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닙니다. 원래 ESG 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방위 사업체 주가들이 떨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이러한 원칙들은 한순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을 비롯한 많은 방위 산업 업체들이 이제 막대한 정부 투자를 얻고 이제 다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국가가 안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가하게 원칙을 따질 것이냐라는 논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유럽이 주장하던 많은 녹색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다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거의 100% 이제 중국제죠. 그 다음에 풍력도 거의 이제 80% 이상이 중국제입니다. 전기차 이제는 다 중국제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하려고 왜 ESG란 걸 이야기를 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ESG라는 것은 명맥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영향력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미국에 있고 그 미국이 어떤 상황이 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가 존재를 하면 달러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냥 혼란의 연속이다 라고 판단하면 뭔가 다른 자산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환율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달러 가치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보다는 좀 쉬운 것은 금인 것 같습니다. 금은 2025년 초반과 2025년 한 9월 말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갖고 있었으면 5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냈죠. 저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5년 10월 달에 이제 금값이 이제 하락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값 자체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 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에 금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은 시장도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은 시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값이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 20년 동안 원금도 회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금은 안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금은 상당히 투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10년 내내 금이라는 것은 갖고 있어봐야 이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도 안 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튑니다. 그래서 그 10년간의 손해본 것을 만회하고 괜찮은 수익률을 보는 것처럼 평균으로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2025년은 그러한 평균 키 맞추기를 금이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물론 금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한된 금 수요라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트렌드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금에 대해서는 2025년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채권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제 미국 국채와 관련돼서 너희들이 무역 흑자를 본 만큼 미국 국채를 많이 사라. 그래야만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 즉 전 세계적인 안보, 그 다음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 그다음에 결제
와 관련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2026년에는 최소한 뭐 기존에 하던 만큼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미국 국채가 과거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을 높이고 과거와 같이 우리끼리 좀 사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결국 그러한 벽을 넘어서는데 지불돼야 되는 비용들, 그것이 물건의 경우에는 관세, 그 다음에 투자와 관점에서는 각종 수수료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이제 모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죠.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의외로 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상수지 흑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유지를 하다 보니까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모습들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제 장기적인 추세일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미스테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수백억 달러씩 벌어들여요. 그런데 이 나라 통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과거에는 1달러에 1,100원, 1,200원, 1,400원이면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1,400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무슨 변화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 수요가 많아진 것이 이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즉, 어떻든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고 AI를 통해서 더 잘 나갈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환율은 점점 더 이제 약세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꺼번에는 1,500원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아까 말씀드렸 대로 금융 투자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에 장벽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런 흐름들이 또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점을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는 좀 내려놓고 안정적인 수익,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2026년에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큰 외부 변수는 일단은 이제 미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지난 10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이제 또 한번 합의가 됐습니다만,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 2025년과 같은 그러한 큰 충격과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상황들은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남아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자국 내에서의 수요 부진을 이제 해외에서의 수출로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덤핑 수출이라든지 광범위한 수출 시장 공략,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고민,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에서 초강대국들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라는 어떤 입장료를 지불하기로 이제 합의하고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만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제약 조건들이 많이 풀렸죠. 즉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완제품을 팔던 데서 벗어나서 미국 시장 내에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나친 비관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도 없겠죠. 2026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리스키 테이킹을 하고 추가적인 자기의 판단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휴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중국이 내밀었던 카드에 날카로움을 실감을 했으니까 그 날카로움을 이제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세울 겁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공급망 분절 그리고 의존도 약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시간을 활용을 해서 기술 자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는들이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라고 우리가 자원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오로지 미국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미국의 짐을 상당 부분 덜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원자력 잠수함을 하나 더 가져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수동적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세계에다가 선언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펙은 우리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제 그러한 변화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